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이경삼입니다. 두 번째 이슈죠. 글로벌 환경이 변화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연쇄도산될 거고 제2차 금융위기까지 도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준 교훈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단기가 아니고 장기화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블룸버그 통신이 4월 1일 날 발표한 바에 의하면 세계 경제의 증시 현황은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일시적인 후퇴가 아니다. 이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장기적인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교훈 두 번째예요. 이미 이렇게 예견되는 경제 침체들의 징후들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고 미국 무역전쟁, 또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묶여지면서 이런 위험한 징후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미중 무역전쟁에 의해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발 리스크를 경험했습니다. 또 중국 업체 중에 화웨이는 이미 침체기에 들어갔죠. 2019년 월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래서 2020년 들어서 2개월 만에 샤오미에게 역전당하고 중국 내에서도 신흥 오포라든지 비보라든지 이런 신규 경쟁자들에게 곧 추월당하면서 화웨이는 급락의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위험은 뭘까요? 러시아와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감산에 대한 협정이 불발됨에 따라서 서로 치킨 게임이 벌어졌게 됐어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되니까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 도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영향받는 다양한 이런 석유와 관련된 산업들은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앞선 동영상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탈중국이 본격화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제조 허브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 경제는 아주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온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이 저하되면서 소비자의 지갑이 점점 비어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매력이 감소하게 돼요. 구매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매출이 줄다는 거고요. 매출이 줄면 비용을 절감해야 되고 비용을 절감하고 또 종업원들을 고용하지 않고 일시적인 또 해고라고 하는 연속적인 우리가 이거를 치즈 슬라이스, 치즈를 자를 때처럼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대규모적인 경치 침체로 온다라는 게 우리 경제학들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준 교훈 두 가지를 가지고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죠. 첫 번째 변화는 뭘까요? 이제 중국의 나이트메어, 다시 말하면 중국의 악몽은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중국 상무부가 2020년 3월 달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요. 중국의 소매업의 판매량이 작년에 비해서 2개월 동안 20.5%가 급감했고요. 산업 생산량은 13% 이상 감소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낙관적인 예측은 뭐냐? 중국 GDP가 6% 감소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비관적은 뭘까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ING의 중국 경제 전문가인 아이리스 팡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의 나이트메어는 이제 시작이다. 전 세계 공장이 운영이 중단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멈추고 향후 중국을 떠나고 이러면서 중국의 세계 공장 지배력은 약화되고 이거에 의해서 중국의 부채가 급증하고 외환 보유고는 엄청나게 하락하는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국발 리스크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기업들의 도산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기가 닥칠 때 바로 부채예요. 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겁니다. 거의 200%에 육박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67%고요. 일본이 100%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IMF를 겪으면서 기업의 부채 수준이 굉장히 낙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대기업은 76%, 중소기업은 오히려 더 좋은 56% 정도의 부채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위기에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중국 기업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리스크가 나타났을 때 중국 기업들은 도산이 먼저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위기가 오죠. 기업들의 도산은 금융위기로 이어져요. 자, 중국이 국경을 폐쇄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을 느낀 기업들이 공급망을 분산시키고 그러다 보면 매출 실적이 악화되고 부실 기업이 도산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행들이 함께 위기에 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1차 금융위기는 은행의 문제들의 금융의 서비스 문제로 나타났지만 제2차 금융위기는 바로 이러한 제조업의 붕괴, 판매의 손실 이런 거에 의해서 금융위기까지 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 위기는 먼저 시작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은행들을 보면 이미 부실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인 S&P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중국 상위 30개 은행들의 부실 대출 여부를 조사해 봤더니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9,800조 원에 달하는 부실 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GDP 성장률이 4.15%까지만 떨어져도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있죠? 6%도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6% 더 밑으로? 그러면 2% 성장대에 머물게 되면 중국은 엄청난 위기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부실화가 전 세계로 또 한 번 닥쳐온다는 거죠. 중국 공장들이 멈춰서게 됩니다. 꼭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보시지만 황사를 겪어야 될 3월부터 5월까지 하늘이 맑지 않습니까? 중국 공장들이 멈춰섰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런 점은 좋지만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리스크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거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의존도는 거의 일본, 미국, 그 다음에 유럽연합을 합친 수치와 동일해요. 그만큼 큰 리스크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수출 다변화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 세계 공장의 흐름, 제조 공장의 이동에 함께 움직이는 선제적인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중국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느냐가 미래의 국가 경쟁력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힘든 산업군은 어떤 산업이 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중국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약해질 8대 산업군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선박, 철도, 항공, 제조 부품, 뭐 섬유 이런 부분들, 금속 가공 이런 부분들은 중국이 영향력이 급속도로 약해질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련된 산업들이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산업들을 좀 살펴보죠. 자, 1차 산업군이 있어요. 먼저 위기에 빠지는 산업군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들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마이스 산업. 다시 말하면 미팅이라든지 기업회의라든지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 이거에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그것을 옮기는 항공, 관광, 호텔, 무역 그것뿐만 아니겠죠. 또 사람들이 안 다니면서 위험에 빠진 골목 상권들에 있습니다. 그런 소상공인들이 먼저 위협의 위기에 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2차 위험군이 있어요. 바로 공급망이 분산화돼서 또는 중국이 위기에 빠져서 오는 산업군들이에요. 바로 좀 아까 살펴본 중국이 강한 섬유, 자본재, 시멘트, 플라스틱, 고무, 전자부품 이런 것들은 위험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의 수출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빨리 수출 다변화를 해야 돼요. 또 석유산업 위험에 빠지죠. 왜? 소련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의 3파전인 에너지 경쟁이 되면서 그로 인한 또 다른 위기가 몰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업, 자동차 산업 이런 부분도 대규모적인 준비가 또 대대적인 혁신이
미래를 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금융위기지 않습니까? 금융위기가 오면 어떤 현상이 오죠? 바로 금융산업, 다시 말하면 은행, 보험, 투자회사들 이런 부분이 위험에 빠져요. 두 번째는 어떤 산업이 또 있을까요? 바로 콜센터예요. 지금 이번에 기업들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콜센터가 큰 위험에 빠졌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콜센터를 대행하는 이런 산업으로 급격히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콜센터 등 AI가 대체 가능한 산업들, 이 산업들은 미리 새로운 방향의 이동, 또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 자본이 약한 기업들, 다시 말하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부채를 낮추기 위한 작업들을 미리 해야 돼요. 비용을 절감하고 자기 자본을 높이고 미래를 위한 대비를, 재무 건강을 회복해 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사람들 주머니가 비면서 중가 또는 고가의 제품들의 구매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중고가 생활용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이런 기업들은 새로운 변화, 다시 말하면 고객의 소비자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잘 예의주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기업이 연쇄도산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제2차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것에 대한 미래 유레카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기업들은요. 수출 국가를 다양하게 해야 돼요.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빠르게 수출 다변화를 모색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영 환경이 주는 기회를 포착해야 돼요. 새로운 경영 환경에 주는 기회라는 건 뭘까요? 공급선이 다변화되면서 다른 나라도 이동될 때 그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는 기회가 있고요. 또 4차 산업혁명이 주어지면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좋은 블루오션의 기회가 있어요. 그거로의 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미래유레카 두 번째 뭐입니까? 기업들은 재무 능력을 또 재무 건강을 잘 유지시켜 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굉장히 큰 관리, 세밀한 관리가 필요해요. 이 부분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 지금 위기가 오면서 기업은 계속 매출이 적어지니까 부채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의 미래 블루오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미래를 탐구하고 탐색하는 그러한 능력과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정부는 이제 돈을 많이 써야 돼요. 실업급여도 줘야 되고 경기부양도 해야 되고 또 디지털 뉴딜 정책도 펴야 되고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가난해지고 국민이 가난해지면 세금이 적게 거치게 되겠죠. 그러면 정부는 어떤 위험에 닥치죠? 바로 재정위기가 오고 외환보유고가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제2의 모라토리움이 올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죠.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주변 국가들로 그것이 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실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불필요한 프로젝트, 불필요한 예산 이런 것 또는 우리가 긴급하지 않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예산들을 절감하고 모아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국민과 기업을 지원해야 할 장기적인 실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부가 되어야 됩니다. 재밌었습니까? 감사합니다.